자, 우리 보자.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유미적, 상징적, 낭만적. 뭐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 유미적 하나만 밑줄 쳐볼까? 유미적이란 거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소리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모란이 뭐예요, 여러분들? 모란? 꽃이야, 꽃. 알겠지? 그래서 자, 인생을 꽃처럼 표현한 거야. 인생을 꽃처럼.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인생을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유미적이라고 그러고 주제별로 칩시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자, 여러분들 수미상관 다 알죠? 수미상관. 첫 번째랑 맨 마지막 분이 어때? 거의 비슷한 거야. 100%까지는 아니야, 여러분들. 100% 똑같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좀 쓰자. 그러면 수미상관 구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되면 안정감이 생겨요. 시에 안정감이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율감이 있습니다. 운율이 형성돼요. 자, 운율이 형성돼요. 운율. 리듬감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한 번 얘기하는 게 강조되는 거야? 두 번 얘기하는 게 강조되겠어? 두 번 얘기하는 게 강조되겠죠? 두 번.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수미상관이다. 자, 그리고 2번의 별표 역설적 표현. 모순 형용을 사용할 겁니다.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역설법을 쓸 거예요. 역설법. 자, 요게 일단 우리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의 개관이고, 자, 1등급 노트 쪽 봐보세요. 자, 1등급 노트 쪽 봐보자. 자, 일단 시어의 의미 별표 칩니다. 자, 요거 두 개 묶으세요. 자, 이 시에서 나오는 모란은 시적 화자의 소망의 대상이래. 소망 동그라미. 그럼 모란은 보통 봄에 핀대요. 그 화자가 기다리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야? 얘들아, 화자가 기다리는 계절 봄이지, 봄. 그래서 봄은 모란이 피는 계절입니다. 가로치고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근데 이 시를 보면 화자가 모란이 피는 것을 무려 360날 기다린다고 하거든. 그러면 사실 360날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야. 자,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적 표현이래. 일종의 뭐야?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이건 뭐 내신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학교 쌤은 과장법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쌤은 아니라기도 하기도 해. 알겠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내신에 따라 달리 배울 겁니다. 그리고 보람이라는 거는 모란을 보는 기쁨 또는 소망을 이룬 그 보람,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줄 거야. 자, 이 시의 구조. 자, 첫 번째 거 별표 치자. 자, 봄을 왜 기다려요, 여러분들? 뭐가 피니까? 모란꽃이 피니까. 그리고 봄이 상실했어. 그럼 봄이 지나가면 모란꽃이 어떻게 되겠어? 져버리겠지? 자, 하지만 또 봄이란 건 와요, 안 와요?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봄을 또 기다리는 순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자, 기다리고 상실하고 또 기다리는 순환 구조로 이루어졌다. 자, 꽃이 지는 것은 영원한 사라짐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재생하며 이것이 곧 삶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했다. 밑줄. 인생의 과정, 삶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했다. 자,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 별표 3개. 찬란한 슬픔의 봄 별표 3개. 찬란한데 슬프다, 얘들아. 앞뒤가 어때? 모순되죠. 찬란한 봄인데 또 슬픈 봄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수식받는 말과 수식하는 말 사이에 서로 상호 모순이 나타난다. 이걸 모순 형용기법 가로치고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역설법. 역설법. 그럼 왜 봄은 찬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까? 이 시에 따르면
봄에 뭐가 펴요? 모란이 피지? 그럼 뭐 한 거야? 찬란한 거야. 근데 봄이 지나면 모란꽃이 지죠? 그러면 또 어때요? 슬픈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봄은 모란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는 시간으로서 자, 밑줄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들어가 보자. 자, 보세요.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볼게, 얘들아. 자, 책 봐봐. 한번 읽어보자.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나의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나의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늘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써있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부터 보자. 모란 동그라미 칩니다. 이거는 화자의 뭐예요? 소망입니다. 자, 모란은 화자의 소망을 의미해.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봄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자 시간이 되겠죠? 자, 이 봄이라는 거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자 시간이야. 자, 그리고 봐봐. 요거 일단 이렇게 묶어놔요. 1, 2행을 묶거나. 자, 그러면 이제 3행 가보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음성 상징어라 그래요.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에 두 개가 뭐 있어요? 소리를 나타내는 뭐가 있지, 얘들아? 의성어가 있고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있지? 그러면 뚝뚝은 뭘 것 같아?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야. 그럼 무엇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걸까? 눈물이 어떻게 돼?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럼 모란이 져서 슬픈 거지. 그 슬픈 거를 음성 상징어 의태어로 표현한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이걸 무슨 각적?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갑시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테요. 자, 서름의 동그라미.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났어요. 서럽고 슬프다는 겁니다.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나의 보람이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밑줄 치자. 360날 늘 섭섭해 우음내다. 그러면 화자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기다림이 표현되어 있죠? 360날 슬프고 섭섭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다시 뭐가 필 때까지? 모란이 필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시 묶어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럼 잘 봐봐. 1, 2행과 마지막 행 두 개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쓰면 된다? 수미 상관의 구조 써주면 돼요. 수미 상관. 자, 그리고 요거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별표. 자, 요게 무슨 법이라고요? 역설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역설. 다시 말할게. 왜 봄이 찬란하지? 모란꽃이 뭐하니까? 피는 계절이니까. 근데 왜 다시 봄이 슬퍼? 곧 모란꽃이 어떻게 될 거야? 모란꽃이 질 거거든.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181쪽에 문제 좀 골라서 풀어보자. 자, 1번 문제 별표 쳐보자. 1번 문제 별표 쳐보세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칠까? 우리말의 순서를 바꿔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말의 순서를 바꾸는 걸 뭐라 그럴까? 도자로 시작해. 도치법이거든. 도치법 여기 있을까? 좀 이상한 문장이 있는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아? 나는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좀 어때? 이 말의 순서가 모순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도치법 맞아요. 2번. 섬세하고 고운 시어를 고르고 다듬어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건 넘어가도 됩니다.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유미주의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유미적이라 했죠? 섬세하고 여성적 어조를 통해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5번에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5번. 5번 봐보세요. 5번. 왜 틀린 거 같아? 어떤 문구가 잘못됐을까? 조국 광복하고는 상관이 없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는 보여요. 근데 이게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국 광복 때문에 틀렸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5번 보세요. 5번. 자, 가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잘 들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봐봐. 마지막 년.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어때요? 첫 번째 년이랑 마지막 년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럼 이거 뭐야? 수미상관. 그러면 모란이 피기까지도 수미상관, 보기도 수미상관이잖아. 그럼 정답은 5번. 수미상관의 구성 방식을 통해 순환과 반복의 구조를 표현했다. 자, 됐죠? 그리고 3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봐. 고난도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풀어봤나요? 자, 3번 가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이런 건 꼭 보기를 보셔야 돼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면 기뻐하고 모란이 지면 절망에 빠지면서도 또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특히 부사어를 통해 이런 화자의 심정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1번. 삼행의 뚝뚝은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뭐 슬픔, 안타까움 맞아요. 사행의 비로소는 모란이 완전히 져버린 것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한다. 맞겠지.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테어로 써 있으니까. 3번 구행의 다는 모란이 피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불안감을 강조한다. 자, 불안감이 나오진 않죠. 그냥 슬픔이 느껴지는 거지. 맞죠? 불안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땡. 10행의 한양은 모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한양이 늘이야 늘. 12행의 아직은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함과 자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시 들어가보자.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나를 봐보자. 작품기간 나를 봐보세요.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필요 없고요. 성격의 요거는 별 붙여야 돼. 이거는 별 붙여야 돼. 의지적, 저항적. 그러면 누구에 대한 저항하냐? 주제도 별표.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면 얘들아. 1번의 별표.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대조적으로 보여줬대. 자, 봐볼래? 이거 안 써도 되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반역자가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뭐예요? 민족 반역자? 매국노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요거였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요거였어. 가만히. 근데 가만히는 맞아. 가만히 이렇게 쓰면 되잖아. 뭐라는 줄 알아? 생계형 친일파라 그래요. 알겠죠? 생계형 친일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친일파들 알지? 나라 팔아먹은 애들 또는 일본에 협조한 애들은 민족 반역자라고 불러. 오케이? 역사 용어에 역사 용어. 네. 그리고 요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일본 지배의 일본 지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사는 거야. 대다수 국민들은 요거였어요. 자, 이게 이제 극소수들이었고. 자, 그럼 어쨌든 뭘 보여줄 거냐면 두 가지 삶의 자세가 대조적으로 나올 거거든. 하나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는 생계형 친일파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둘의 모습을 뭐 할까 얘들아? 대조할 거야. 알겠니? 됐어? 왠지 화자는 어디 입장일 것 같아? 화자는 둘 중에 어딜까? 화자. 그지 이거지. 맞지? 그리고 화자랑 대조되는 인물은 요게 나올 거야. 알겠니? 자,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할 거예요. 자, 우리 내려갑시다. 1등급 노트 쪽 보세요. 자, 여기 나왔네. 바로 1번에 나왔다 얘들아. 별표 치자. 대조적인 삶의 자세. 자, 시적 화자는 의지적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대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조되는 벗이 뭐예요 여러분들? 친구죠. 친구는 수능적인 인물이래. 현실에 순응하면서 적당히 살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독립운동 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변하는 건 없다.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자야? 허무주의. 알겠죠? 인생을 허무주의로 사는 자야. 알겠니? 해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허무주의라고. 자, 그럼 이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이 시는 누구를 강조하는 거야? 화자야, 벗이야? 그렇지. 화자를 강조하는 거지. 화자를 강조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자, 2번. 표현상의 특징. 부분적인 대화체가 나올 거예요. 대화체. 그리고 결연한 남성적 어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했다.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 자, 별표 쳐야죠. 이 시의 제목이잖아 얘들아. 독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지? 독하게 살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 독이라는 거는
순수한 내면에 간직한 치열한 삶의 대결의지로 밑줄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대항의식이자 순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독은 부정적 의미야 긍정적 의미야? 긍정적 의미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이리승냥이 늑대 같은 거거든. 얘는 잔혹한 일제래요. 그리고 외로운 혼 별표 순수한 시의 세계이자 일제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겠죠? 독립운동과 관련된 저항 정신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잠깐만요. 보자. 자, 1년 한번 읽어보자. 1년 읽어보자. 1년부터 봐봐.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친구는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헤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자, 그럼 첫 번째.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독 동그라미. 자, 이건 뭐라 그랬죠? 독립정신. 저항의지,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하지만 벗은, 벗동그라미,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없애란다고. 그러면 이 벗이 뭐겠어? 현실 수능적인 인물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벗은 현실 수능적이다. 현실 타협적이고 수능적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그 독이 선뜻 너도 너 친구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했대. 알겠니? 자, 이게 1년의 주제 내용이야. 주요 내용.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가 모자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연 전체를 묶어봐요.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요. 허무주의적 세계관. 그러면 가로치고 여기는 화자가 들어가야 돼? 벗이 들어가야 돼? 벗이야. 그럼 벗이 화자에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충고예요. 충고. 알겠니? 야 친구야. 너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나나 마주 가버린다는 거는 죽고 나면. 알겠지? 죽고 나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그냥 흘러갈 거고 나중에 땅덩이가 닳아져가지고 사라져서 모래알이 될 것임이 분명하고 허무한디 대체 너 독은 차서 무엇하냐고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그러면 지금 생계형 친일파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독립운동에서 뭐하니? 하고 있는 거라고. 어차피 흘러갈 거다. 대충.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사면을 봐보자 얘들아.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밑줄 쳐야 돼 얘들아. 이거 밑줄 쳐야 돼. 허무한 뒤. 잘 봐. 여기도 허무한 뒤가 나왔지. 여기 허무한 뒤는 누가 말한 걸까? 화자일까? 벗일까? 벗이야, 벗. 자, 근데 여기서 허무한 뒤는 벗의 충고를 일부 인정한 거야. 누가? 이 시에 누가? 화자. 그래 네 말대로 허무한 게 좀 맞긴 맞아. 이 소리야. 여기가 됐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썼니 얘들아? 뭐라고 써있어요? 허나가 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시상이 어떻게 있어?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거죠?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나의 별표 쳐놔라. 허나의 별표 쳐놔. 시상 전환이야.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뭐라 그랬어요? 늑대 일제. 일본 제국주의 일제.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자, 밑줄쳐. 내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 맡긴 신세이다. 그러면 이건 뭘까? 일제 탄압과 폭정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일제 탄압과 폭정.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 탄압과 폭정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년. 봐봐. 잘 봐라. 지금 이 벗이 화자한테 독립운동 해봤자 뭐하니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그래 네 말이 허무한 건 일부 맞긴 맞아. 그리고 현재 일본의 탄압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어때? 탄압을 받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있니?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 자, 그럼 독에 동그라미 쳐야죠. 그럼 이 독이 뭐겠어요? 저항 의지지.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이 얘들아 죽는 날이야. 나의 죽는 날까지 나의 외로운 건지기 위하여. 그러면 이 외로운 혼은 뭘까? 독립운동을 위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 독이 갖고 있는 의미랑 외로운 혼이 갖고 있는 의미랑 동일해요. 그래서 저항 의지, 뭐 독립운동을 위한 의지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화자는 벗의 충고를 어때? 벗의 충고를 완전히 받아들인 거야? 아니야. 그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181쪽에 2번 문제 봐보자 얘들아. 2번 문제. 자, 방금 봤던 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화의 형식을 통해 극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맞죠? 벗과 화자의 일부 대화가 나오잖아. 2번. 화자가 독을 차는 이유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맞죠? 시적 화자의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저항의지 말하는 거야. 두 가지 삶의 자세의 대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했다. 자, 5번. 과거 삶에 대한 미련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문제. 나의 벗 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빨리 넘어가자 얘들아. 4번. 나에게 현실과의 타협을 권유하는 존재이다. 오케이? 자, 넘어가지 말고 5번에 별 비춰봐. 5번 왜 틀린지 아는 사람. 5번. 금요일반 해보니까 딱 두 파로 갈리더라. 4번 파랑 5번 파랑 딱 갈려버리더라. 5번 왜 틀린 것 같아? 강요도 틀렸고 굴종이 뭐예요? 굴종? 굴복하여 복종한다는 소리야. 응? 친구가 나라 팔아먹을래? 이랬었어요? 그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자, 굴종을 강요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바로 앞장 피세요. 자, 178쪽. 요거 하고 끊겠습니다. 또 이건 조금 어렵다. 이 시는 자, 일단은 시 제목이 고향 앞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작품 개강부터 보세요. 178쪽이야. 자, 자유시, 서정시, 감각적, 서정적 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별표 주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래. 화자는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렸나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나봐. 그래서 그 고향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야. 자, 1번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다. 보통 뭐뭐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현장감 있죠. 맞죠? 현재 진행 중이니까 현장감 있죠. 생생하죠. 자, 그리고 2번의 별표 배경을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거래.
이 시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때요?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3번. 자, 요거 발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끊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할 거래. 자, 감각적 심상이 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시각, 냄새 맡는 거, 후각, 알겠니? 그래서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걸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할 겁니다. 자, 내려가면 이 시의 구성 잠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노트 봐보자 얘들아. 1년 보세요. 자, 이른 봄의 풍경과 전경이 쓸쓸한 분위기와 감각적 인상으로 제시가 돼 있고, 자, 2, 3년은 화자의 외로운 마음과 회한이 드러납니다. 회한이 뭐예요? 지난 날을 뭐야? 회상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년은 고향의 쓸쓸한 모습과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5, 6년은 고향에 대한 향수의 감정이 고조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은 간단히 보고, 자, 내려가 볼게. 자, 요거 이제 2번 보세요. 자,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성에 별표 칠게. 자, 이 시는 일제시대 말에 향토 망경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시로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이 잘 드러난다. 다시 밑줄. 잃어버린 고향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이 잘 드러난다. 자, 두 번째. 식민지 치하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지 못하는 한, 자, 밑줄. 고향 역시 과거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귀향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읽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시어의 상징적 의미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거 별표. 자, 내음새, 고향 냄새겠죠? 그 다음에 강바람, 설레는 바람은 고향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개래요. 자, 두 번째. 야, 요거 두 개 묶어봐. 나룻가는 뭐 타는 곳이에요? 나룻가는 뭐 타는 곳이야? 배 타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나룻가 배 타는 곳은 고향과의 연결 가능성, 고향과의 연결 가능성을 가진 통로래요. 그러면 갔다는 걸까? 갈 수 있다는 걸까? 갈 수 있다는 거지 고향이 간 건 아니야. 알겠니? 자, 그리고 임시적 공간이라는 거는 잠깐 머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막.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시적 공간입니다.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또 묶어보세요. 행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행인? 행인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인집 늙은이는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래. 동병상련이 뭡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같은 처지라는 거는 이 사람들도 어디에 못 가고 있는 거야?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장꾼. 장꾼은 장사꾼이야. 자, 장사꾼은 특정 장소에 안주하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를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작품 보면서 해볼게요. 자, 1년부터 가보자.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딱 두 개연씩 볼 거야, 얘들아. 첫 번째. 자,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자, 여기 묶어주세요. 내음새, 강바람하고 이렇게 묶어줘.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야. 자, 흙이 풀리는 내음새랑 강바람은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예요. 자, 그리고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자,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이거는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혼자 고독하게 있는데 산짐승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는 거야. 산짐승 소리. 그래서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고,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가는데 저 울멍울멍 보여요? 저기 뭐래 얘들아? 무슨 뜻이라고 써있어? 맨 밑에 빨리 봐봐. 어이다지기 맨 밑에 써있잖아. 울음이 터질 듯한 모양이라고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먹거리듯이 떠내려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울멍울멍이 중요한 거야. 울멍울멍. 지가 이제 어때? 지가? 자기가 화자 본인이 울 것 같다는 거야. 울음이 터질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고향을 잃어버린 화자의 슬픔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상실감이라든지 슬픔을 보여주는 문구다. 상실감도 쓰자. 자, 뭐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다 녹지 않은 얼음장 떠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울멍울멍. 울음이 터질 듯한 울멍울멍. 자, 이제 2형 가봅니다. 진종일, 온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자, 나룻가 동그라미. 나룻가라가 뭐라 그랬죠? 나룻가가 배 타는 곳이죠? 근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응? 고향으로 가는 뭐라고? 통로. 나룻가는 고향으로 가는 통로야. 자, 그래서 나룻가는 고향에 가는 통로야. 자, 서성거리다가 얼쩡얼쩡거리다가 지나가는 누굴 만나? 행인을 만나면 따뜻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행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첫 번째, 동병 상련의 존재죠. 화자랑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화자랑 같은 처지. 동병 상련의 존재.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3형 가본다. 3, 4연을 볼게요. 자, 그러다가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자, 주막의 동그라미. 주막은 그럼 뭐 하는 곳이야? 고향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근데 하나 물어보자. 고향의 소식을 접한 걸까? 접할 수 있다는 걸까? 접할 수 있다는 거야. 고향의 소식을 직접 들은 건 아니야, 얘들아. 자, 그래서 고향에 가까운 주막에 간 것 같아. 고향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근데 자, 요거 별표 5만 개. 이 새끼 별표 5만 개. 요 새끼.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자, 저 지난날의 꿈이 뭐겠니? 어디에 대한 이야기겠니? 고향에서 살았던 이야기겠지? 그럼 이야기하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하겠냐는 거야? 하겠냐는 거야. 그럼 이거야. 풀었으면 주막에 갔어. 고향의 소식을 접하고 싶어서. 근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나 봐요. 무슨 말이겠니?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뭘 의미합니까? 똑같아요. 고향을 잃어버린 무슨가? 상실감을 표현한 거야.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표현한 겁니다. 자, 쓰세요. 자, 하나 더 쓸까?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고향이 황폐화됐다는 거야. 황폐화된 고향. 너무너무 변해버렸다는 거죠. 옛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또는 황폐화된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이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겠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은다. 주인집 늙은이. 자, 이것도 화자랑 뭐의 처지야? 동병 상련의 존재. 그럼 아까 행인하고 주인집 늙은이의 공통점 뭐예요? 화자랑 다른 처지 아니면 같은 처지? 같은 처지야. 자자자자, 다 끝나가.
간간이 잿나비는 원숭이래요. 솔직히 원숭이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런 거 따십시오. 간간이 원숭이가 오는 살기슭에는 자 밑줄 잠깐만 이것도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적막하고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자 여기선 딱 하나만 체크. 설레는 바람.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예요. 뭐 매개는 소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 자 설레는 바람. 자 넘어가자 이제. 밑에 예제라는 거는 얘들아 여기저기야.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사꾼들이요. 상고는 장사야. 장사하면서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자 혹여나 보셨나이까? 이게 뭘까 얘들아? 요거 하나만 딱 밑줄 치면 돼. 혹여나 보셨나이까? 그리고 별표 쳐놓고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장소를 가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내 친구가 이 여행 장소를 이미 갔다 온 거야. 그러면 거기 어땠냐고 보통 물어봐 안 물어봐 얘들아? 뭐 안 물어본 애들 있겠지만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죠? 그냥 이집트라고 할게. 알겠죠? 너 이집트 갔다 왔다면 이집트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그 심리가 뭐니? 궁금해서지. 그거 왜 궁금한 거야? 나도 거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가보고 싶은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봐봐. 화자는 지금 떠돌아다니는 장사꾼들한테 장사하면서 오가는 길에 어디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어디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혹시 알지 모를지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놔야 돼. 내면에서나마 쓰세요. 내면이라는 거는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에서나마 고향을 회복하고 싶은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면에서나마 고향을 회복하고 싶은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면에서나마 고향을 회복하고 싶은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혹여나 보셨나이까의 의미다. 자, 마지막.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지우는 시간에 한번 요 마지막 한번 읽어봐. 눈으로 읽어봐. 다 읽으신 분은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고향의 모습을 표현한 거야. 왜 표현한 거야? 그리우니까.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감각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감각적으로? 전나무 우거진 마을이 눈에 보이겠지. 그럼 뭔가? 시각. 누룩을 디디는 뭐가 들린대? 소리가 들린대. 소리. 그럼 뭐야? 청각. 냄새가 난대. 냄새. 그럼 뭐예요? 뭐예요? 후각. 알겠니? 냄새가 나니까 뭐라고요? 후각. 됐지? 자,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고향의 모습을 표현했다. 됐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179쪽에 문제 좀 봐봅시다. 자, 2번 문제 봐봐 얘들아. 2번 문제. 자, 이 시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리움이 그리움과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이다. 2번 산짐승과 잣나비 우는 소리를 통해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3번 행인의 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소재이며 주막은 고향에 가기에 거쳐가는 통로이다. 왜 틀렸을까? 재현이 왜 틀렸어? 빨리 봐봐. 빨리 2연 봐봐. 2연.
고향에 가기 위한 통로가 여러분들 어디예요? 주막이에요? 나룻가예요? 나룻가잖아, 나룻가. 맞니? 그래서 3번에 주막이 아니고 나룻가야. 그거 틀린 거야. 자, 4번. 공연이 아직도 혹여나 등의 부사어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누르기 뜨는 내음새는 화자의 내면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야. 자, 3번. 이 시의 화자랑 가장 유사한 정서를 나타내는 인물.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시가 중요한 거는 이 시의 중요한 거는 화자가 지금 그리워하는 고향은 어떻게 됐어? 너무 변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자, 밑에 경이 봐보세요. 경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 추억만 남아있는 고향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게 딱 정확한 정답이야. 그래서 경이가 정답이다. 자, 4번 문제 보자.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잠깐 볼래 얘들아? 이 고향 앞에서의 마지막 연을 보면 화자에 의한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이런 감각적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제 보기 봐보세요. 보기에서 사면 봐볼래?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밑줄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그러면 새파란 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뭔가? 시각. 시린 거는 뭐야? 피부로 느끼니까 뭐야? 촉각이지. 맞아? 그러면 이 보기도 지금 뭔적으로 표현했어요. 뭔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 앞에서도 맨 마지막 년을 고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감각적으로 표현했지? 그러면 정답이 4번 봐보세요. 감각적 심상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맞추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없었어요. 수요일 반, 금요일 반 다 없었어요. 어려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걸 골라야 돼요. 기억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야, 얘들아. 내가 기억을 설명해 줬잖아. 기억이 무슨 뜻인지. 자, 뭐 어쨌든 우리 또 문법을 해야 되니까. 자, 1번 고른 사람 1번. 와, 올킬이네, 올킬.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얘들아, 우리 기억이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어때? 너무 변해버리거나 황폐화된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그걸 얘기할 사람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번 봐봐.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 그러니까 고향은 찾아 무얼하리. 안 가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알겠지? 왜 옆에 나와 있잖아. 일가 흩어지고 집 흐느진데 저녁 까마귀 가을풀에 울고 마을 앞 시내에도 옛자리가 바뀌었을라. 그러면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이 어떻게 된 것 같아? 너무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무엇하리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잠깐 쉬고 문법 들어갑시다.